2시간 안에 뇌종양을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특징적인 것만 학생들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용어도 지금 생소할 텐데 용어부터 좀 익숙해지고 특징적인 것만 좀 보고 합시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헤만지오블라스토마라는 건데, 헤만지오블라스토마는 헤만지오블라스토마 예후가 비교적 괜찮아요. 위치에 따라서.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브레인 튜머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비나인이라도 브레인스템에서 생기면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왜?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아까는 프론탈 롭이 생긴 헤만지오블라스토마, 이건 뭐 아주 쉬워요. 수술하기 되죠. 프론탈에 생기는 조그마한 메닌지오마 되게 수술하기 쉬워. 그 다음에 브레인스템 근처에 생긴 똑같은 메닌지오마도 예후가 되게 안 좋아요. 치료가 되게 어려워서. 그 다음에 혈관 모세부죠. 헤만지오블라스토마는 요거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디펠린다우 디지즈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오토소말 유전병이에요. 오토소말 도미넌트 다 연관이 됐다는 게 아니야. 일부가 본디펠린다우 디지즈랑 연관이 있다는 거고, 이게 뭐냐면 여러 군데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생겨요. 어디 망막에도 생기고 기장에도 생기고 몸 여러 군데. 그래서 뇌에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있다 그러면 몸 전체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망막도. 그 다음에 요게 전형적인 헤만지오블라스토마의 소견이에요. 헤만지오블라스토마. 요거 주변에 시스트가 있고, 요거 물이에요. 물. 요게 튜브야. 요걸 이제 요 부분을 뮤랄 노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헤만지오블라스토마는 뮤랄 노들이라는 말을 써요. 요게 종양 부분이에요. 요게 만드는 애 물이에요. 시스틱 포션. 요거는 헤만지오블라스토마는 요거만 제거하면 돼요. 뮤랄 노들만 제거하면 돼요. 수술하기가 비교적 이런 건 좀 쉽죠. 손에 바로 있으니까 뮤랄 노들만 제거하면 돼요. 이 시스트는 물이니까 물은 그냥 터뜨리면 돼요. 이 시스트 월이 있어요. 이 월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 요거 뮤랄 노들만 제거해요. 요거 뮤랄 노들이 실제로 수술해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헤만지오니까 혈관처럼, 혈관이라는 뜻이잖아. 조그마한 혈관이 막 엉켜있어요. 되게 아주 엉켜있어요. 그래서 터뜨리면 혈관이 엉켜니까 피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피날 생각을 좀 하고 하는데, 근데 이 작잖아. 금방 제거할 수 있어요. 수술하기가 쉬워. 그런데 여기도 있어. 스파이널 코드에 이거는 되게 어려워. 수술이 되게 어려워. 왜냐면 스파이널 코드 손상시키면 쏘라식이거든. 하지 말아야 돼. 아까 말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조직학적으로도 같은 것이다. 요거는 이제 보니펠린다고 하잖아요. 레티나, 망막에. 그래서 헤만지오블라스토마는 기억할 거. 보니펠린다우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헤만지오블라스토마가 의심되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부분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 왜? 보니펠린다우. 보니펠린다우는 오토소말 도미넌트예요. 도미넌트야, 도미넌트. 그 다음에 이게 손에 생긴, 잘 생겨요, 여기가. 몸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지만 잘 생겨요. 여기 생기면 수술하고 뮤랄 노들만 제거하면 돼요. 강으로 시스템 월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보드시험에서 물은 거지. 왜냐하면 요거랑 대비되는 게 감별해야 되는 것 중에 애기들한테 생기는 시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라는 게 있어요. 시스트, 즉 물을 형성하는 아스트로사이토마. 아스트로사이토마 아까 말한 그 아스트로사이토마인데 되게 비나인이야. 근데 그거 재발을 좀 하거든. 그거는 시스틱 월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딱 물어보기 좋잖아. 헤만지오블라스토마. 근데 시스틱 월을 다 제거해야 되냐 말안 되냐. 뮤랄 노들만 제거하면 돼요. 슈바노마. 제일 많은 것 중에 세 번째 많은 게 슈바노마예요. 피추타 튜머도 있는데 슈바노마. 슈반셀에서 생긴 거예요. 슈반셀이 어디냐? 슈반셀이 뭐냐면 발음을 잘해야겠죠. 슈반셀. 슈반셀이라는 게 신경에서 신경 옆에 붙어서 신경을 보호하는 세포예요.
거기서 생긴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경 자체에서 생긴 게 아니죠. 신경이 옆에 붙어 있는 보호관. 근데 너무 크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작거든. 신경 자체를 살리기가 어려워.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것만 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신경에서 생긴 거야. 신경이 그 옆에 붙어 있어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신경종인 줄 알았어. 뉴로만 줄 알았어. 물론 뉴로만도 생겨요. 그 구분해서 생긴 거지. 뉴로파이버. 신경 섬유에 생긴 거를 뉴로파이버라고 그래요. 시간체하고 좀 다르죠. 조직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통칭해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영상에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통칭해 그래서 뉴로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뉴로파이버로만 아까 말한 신경 섬유에 생긴 거예요. 요게 관련된 게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왜 가끔씩 해외 토픽을 보면 얼굴이 이런 혹들이 조그만 게 막 온몸에 나 있는 거 있죠. 그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타입 1이에요. 페리페라에 생기는 그거 유전병이에요. 그 다음에 CNS 생기는 거, 메닝교마도 잘 생기고 뉴로파이브로마도 생기고 아쿠스틱 뉴로마도 생기는 거. 이거는 타입 2야. CNS 생기는 거. 말은 비나인이지만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부분은 비나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쿠스틱 뉴로마예요. 아쿠스틱, 청신경 초종이라고 써요. 이거 사실 잘못된 이름이에요. 사실은 물론 청신경에서 생기는 초종인데 아주 드문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발달하지 않을 때는 증상이 청신경 증상으로 먼저 나타나니까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어. 아쿠스틱 뉴로마로. 원래는 제대로 된 이름은 베스티뷸라 슈바노예요. 조직학적으로.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해왔단 말이에요. 그냥 써. 잘못된 이름이지만 아쿠스틱 뉴로마라고 써요. 아쿠스틱 너브, 즉 코클리아 너브에서 생기는 종양은 거의 없어. 실제 한 30년 동안 못 본 것 같아.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못 봤어. 대개 어디서 생기냐? 베스티뷸라 너브에서 생겨요. 8번 신경이죠. 베스티뷸라 코클리아 너브를 하는데 근데 왜 8번 신경이 베스티뷸라 코클리아 너브 실제로 들어가보면 코클리아 너브하고 베스티뷸라 너브가 따로 있어. 그런데 거의 붙어 있어. 그래서 코클리아 베스티뷸라 너브에 생긴 종양이 처음에는 조그맣잖아요. 그게 어디로 나가냐면 인터널 아쿠스틱 캐널을 통해서 나가요. 그 안에서 생기거든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생기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은 비나인이에요. 거의 99% 비나인이에요. 뭐 말리그넌트도 있다 그러는데 나는 못 봤어. 30년 동안. 대부분 비나인. 그리고 대부분 천천히 자라. 천천히 자라니까 이게 조금 자라서 옆에 있는 아쿠스틱 너브를 살짝 자극을 해요. 코클리아를 너무 자극하면 뭐가 들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티나이투스로 먼저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코클리아 너브에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커서 코클리아 너브를 눌러보면 귀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베스티뷸라 너브는 우리가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서서히 생기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베스티뷸라. 나중에 이비인후과 가서 시술할 때 한번 물어봐요. 이 마스토이덱토미, 미들 중이염 수술할 때 마스토이덱토미 하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하다 정상적인 베스티뷸라 너브를 만들면 엄청 어지럽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 베스티뷸라 너브에 생긴 종양은 어지럽지가 않아요. 서서히 생겨서 잘라내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코클리아는 처음에는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다가 귀가 안 들리니까 이게 코클리아 너브에 생긴 종양이구나 생각해서 이름을 아쿠스틱 뉴로마라고 딱 붙여놨어.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베스티뷸라 너브에 생긴 종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처음에는 티나이투스가 먼저 생기다가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려서 대부분 이비인후과로 가요. 그런데 인터널 아쿠스틱 캐널 안에는 크게 7번, 8번 신경이 지나가요. 7번 신경, 페이셜 너브거든요. 그걸로 딱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인터널 아쿠스틱, IAC라고 하는데 인터널 아쿠스틱 캐널 안에는
실제로는 4개의 지경이 지나가요. 페이셜 너브, 코클리아 너브, 베스티블라 너브인데 베스티블라 너브는 인피리어 베스티블라 너브 있고 수피리어 베스티블라 너브 있어요. 그래서 4가닥의 지경이 지나가요. 근데 코클레아 너브는 한번 손상이 되면 살릴 수가 없어. 귀가 안 들리면 무슨 수술도 그거는 살리기 어려워. 포기해야 돼. 베스티블라 너브는 잘라도 괜찮다 그러지. 그런데 페이셜 너브를 살려야 돼. 그래서 아쿠스틱 뉴로마, 베스티블라 슈바노마 수술에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셜 너브를 살리는 거. 페이셜 너브. 아까 말했지. 페이셜 너브 살리려고 한 10시간 정도 일하면 그 고생하는 수도 있어. 자르는 거는 1초 만에 자를 수도 있어. 70년대는 그냥 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되게 금방이야. 뭐 한 2시간이거든. 지금은 10시간 정도. 페이셜 러브 사례. 페이셜 러브 마비가 오면 페이셜 러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얼굴에 있는 모든 신경을 다 페이셜 러브가 하냐. 눈을 감는 거 페이셜 러브가요. 눈을 못 감아. 눈을 못 감으면 어떻게 돼? 눈이 마르죠. 드라이 아이 신드롬. 코네아가 손상이 되면 실명을 해요. 그래서 페이셜 러브 때 마비 때는 벨스 팔시도 있잖아요. 페리페라타일 벨스 팔시. 잠겨 누웠다가 눈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 눈을 못 감으면 꼭 기억해. 그 페이셜 러브 팔시 때는 눈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입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페이셜 러브 팔시 때는 뭐 미를 논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비스라고 하는 애인데 눈물샘에 관련해요. 눈물샘에 라크리말 그랜드의 작업에서 라크리메이션 눈물을 분비하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브링멀 그랜드의 작용에서 침을 분비하게 해요. 우리 밥 음식에 들어가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묘한 게 나와요. 우리가 IAC 주변에서 손상을 받으면 약간의 프랙처가 생기면 페이셜 러브가 손상을 받으면 신경이 손상이 되면 다시 살아날 거 아니야? 살아나면서 라크리말 그랜드로 가는 신경하고 페이셜 러브 중에 그 다음에 서브링말 그랜드로 가는 이 신경이 2개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 밥을 먹으면 그 자극이 서브링말 그랜드로 가는 거에 해서 자극이 이게 뇌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라크리말 그랜드로 가요. 그럼 밥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 밥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동물이 하나 있죠. 안 부른다? 밥 먹으면서. 위산의 대명사는 크로코다일, 악어의 눈물이죠. 들어본 적 있나? 악어가 엄청 울고 자기가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그게 2가지예요. 내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하고 음식물을 먹게 해서 고맙다는 눈물하고 그래서 위선의 눈물이라고 해서 악어의 눈물. 용어가 있어요. 크로코다일 티어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그런 페이셜 러브가 손상을 받았을 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얼굴을 보호하는 데 제일 중요해. 아쿠스틱 뉴로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네이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자라는 거죠. 네이도가 커져. 뼈다 말이죠. 네이도는 뼈가 커질 정도로 종양이 있으면 커져요. 뭐 수술은 나중에 신경외과 하실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건 아주 큰 거예요. 여기 보이죠? 요거 하얀 거. 요게 인터널 아쿠스틱 캐널 네이도예요. 여기서 생겨요. 생겨서 뼈 속으로 자라기가 쉽잖아. 어렵잖아. 뼈가 딱딱하니까. 종양이 뭐 뼈를 뚫고 자라기가 어렵죠.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요 네이도가 있는 곳이 CPA, 세레벨로 폰타인 앵글이라는 곳이에요. 아나토미칼리. 그래서 여기 잘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CP 앵글에서 잘생긴 튜머, 그러면 아쿠스틱 뉴로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제일 잘생기니까. 그래서 자라 나와서 손의 쪽으로 그 앞에 폰스야. 세레벨로 폰타인 앵글이거든. CP 앵글이. 그 옆에 나오면 폰스랑 세레벨럼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엄청 자라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건 아주 큰 CPU거든요. 이게 이제 귀환의 구조예요. 이게 코클레아, 여기 세미서클러 캐날, 이게 고막이라는 거죠. 고막이고 이게 이소골이라고 그러나? 오시클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소골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7번, 8번 같이 나가. 여기 종양이 삐져나와가지고 7번, 8번을 넣는 거죠. 아쿠스틱 뉴로만 아까 말한 7번 살리는 거, 페이셜 로브를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이렇게 종양만 딱 떼면 이렇게 눌려 있죠. 이게 귀 뒤에 있거든. 수술은 귀 뒤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실제 수술하는 장면인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이게 이제 종양, 이게 신경이 이렇게 종양이 붙어 있는 거. 이게 베스티뷸럴 러브예요. 이게 아마 페이셜 러브일 거예요. 페이셜 러브 살려놓은 거죠. 요거 살리려고 한 10시간 정도 해. 이게 이제 뉴로파이브 마토시스 본 레클링하우젠스티시인데 타입 1이에요. 페리페랄 타입 이렇게 가끔씩 해외 토픽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타입 2 CNS 생기는 거.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쉬바노마토시스가 아니라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유전병이에요. 오토소말 도미넌트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피추타리 튜머. 피추타리 튜머. 피추타리 글랜드에서 생긴 거예요. 일단 노말 피추타리가 하는 역할을 봐야 돼요. 피추타리 글랜드는 이렇게 생겨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피추타리 글랜드는 여기 미드라인이 있고 피추타리 글랜드 앞이 스페노이드 사이너스예요. 피추타리 하는 역할은 노말 피추타리 글랜드가 이게 피추타리 스톡이라는 것이고 앞쪽에 안테리어 로브 있고 뒤에 포스테리어 로브 있어요. 안테리어 로브에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요. 뭐 프로락틴, 그로스호르몬, ACT, TSH 다 나오죠. 여기는 안테리어 로브가 여기서 직접 만들어 호르몬. 근데 포스테리어 로브에서 나오는 거 두 개 꼭 기억해야 돼요. ADH,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 옥시토신. 이건 포스테리어 로브에서 나와요. 포스테리어 로브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만들지가 않아. 요 위에 있는 하이포살라무스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저장하고 있어요. 저장하고 있다가 위에 어디 수프라 여기 옵틱이거든. 옵틱 넣거든. 수프라 옵틱 뉴클레우스. 그 다음에 여기 벤트리클이라고 해요. 파라 벤트리클 뉴클레우스에서 포스테리어 로브에서 나오는 ADH랑 옥시토신을 만들어서 후엽에 포스테리어 로브에다가 내려와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안테리어 로브에서는 만들어요. 그런데 포스테리어 로브에서 생기는 유압수 종양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봤어. 거의 없어. 주로 안테리어 로브에서 생겨요. 안테리어 로브에서 생긴 중에 아까 말한 프로락틴을 만드는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있을 텐데 그 호르몬 사이에 지지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주로 거기서 생겨요. 제일 많은 거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세포에서 생기는 종양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많은 게 프로락틴이 분비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ACTH 분비하는 것도 있고 그로스 호르몬 분비하는 순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않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안테리어 로브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세포에서 제일 많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름을 펑션 안 한다고 해서 non-functioning tumor라고 해요. 그런데 non-functioning tumor은 그럼 다른 호르몬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 정상 호르몬일 거 아니야. 그런데 non-functioning tumor은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크기가 커지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종양이 있으니까 점점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면 여기가 스톡이라는 거죠. 피추타리 스톡을 이렇게 자극을 해요. 스톡 이펙트라고 하는데 피추타리 스톡을 자극하면 유일하게 프로락틴이 조금 올라가요. 프로락틴. 요거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스톡을 자극하면 프롤락틴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정도가 아주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까 말한 안테릴롭에서 프롤락틴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만약 종양이 생기면 프롤락틴 수치가 뭐 100, 200, 300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스톡을 자극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프롤락틴은 non-functioning 아데노마에서도 프롤락틴은 올라갈 수가 있다.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프롤락틴에 대해 올라가서 증상이 나타나요. 프롤락틴이 뭐냐? 젖분비 호르몬이잖아. 유젖분비 호르몬. 애기 놓으면 정상적으로 애기 놓으면 정말 애기 녹여 살려고 젖이 나오잖아요. 프롤락틴이 나와요. 출산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젖을 만들거든. 나중에 산부인과 돌 때 봐봐요. 이게 출산하고 하는 것처럼. 요즘 모유 잘 먹이기 때문에. 근데 정맥인 동안에는 생리를 안 해요. 왜? 또 애 놓으면 안 되잖아. 갓 태어난 애 키워야 되니까. 프롤락틴이 뭘 가냐면 여성 호르몬을 방해해요. 에스트로겐하고. 그래서 생리가 없어요. 임신이 안 돼요. 프롤락틴. 그래서 프롤락틴이 올라가면 남자는 뭐 하나님은 뭐 성경에도 그러잖아. 제일 먼저 한 아담을 만들었잖아. 그죠? 성경에 그러잖아.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들었고 두 번째 이브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또 실수했는지 잘 상세하게 못 만들었나 봐. 남자도. 그 남자가 좀 약해. 호르몬도 보통 별로인 거고. 그래서 어보션 때는 스폰테니어스 어보션 때는 남자가 약한 자예요. 그대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만들다 보니까 한 번 실수했으니까 잘 만든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호르몬 사이클 남자는 그런 게 없어. 비슷하게 사춘기나 별로 없잖아. 호르몬 영향들로.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그거 잘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주기를 어떻게 맞추겠어, 그죠?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요. 누구는 그러더라.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중세 시대에는 지금은 뭐 여건이 많이 들어가서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래요.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 소유물로 취급이 됐어요. 중세 시대. 왜? 아담이 갈비뼈로 만들었잖아. 그치? 아담 거잖아, 이분은. 자기 몸의 일부니까. 그것 때문에 중세에, 그 성경 때문에 중세에는 여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 이건 야담이지만. 그래서 프롤락틴이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자들이 프롤락틴이 올라가면 생리불순 산부인과로 가요. 신경외과 너무 좋은데, 전부 산부인과로 가요. 여자들 대부분 생리불순.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다. 불임클리닉 가면 이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프롤락틴이 올라가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아까 유적분비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리불순이 생겨요. 그 젖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면 물어봐. 젖이 나오나요? 젖자고 나온 사람이 있어. 초년에도 젖이 나와. 프롤락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생리불순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프롤락틴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 생리 사이클에서 뭐 피크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나가서 생리불순이 생겨요. 당연히 임신이 안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그로스 호르몬 아크로메갈리가 생겨요. 가끔씩 보면 최홍만이라고 하는 최홍만이 그로스 호르몬 시크리팅 중인 환자예요. 키가 거인이죠. 즉 에피피지스, 우리가 성장기 때에 그로스 호르몬이 노출되면 키가 거인이 돼요. 가끔씩 뭐 기네스북에서 뭐 몽골에 뭐 2m 얼마라고 하는데 다 그로스 호르몬 환자, 그로스 호르몬 시크리팅 환자. 그러니까 이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요즘 뭐 우리네들 키 키운다고 뭐 소아과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하는 게 또 유행이긴 한데 성장 호르몬이 많으면 거인이 돼요. 그 다음에 에피피지얼 플레이트가 닫히고 난 다음에 이제 키가 더 안 자라잖아. 뼈가 변해요. 얼굴뼈가 변해요. 그게 아크로메가 돼요. 말단 비대증이 생겨요. 프론탈 보시, 이거 이마가 튀어나오고
턱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어깨가 버팔로라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가족은 잘 몰라.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 얼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래서 10년 전에 얼굴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가져와. 그리고 비교해보면 확 얼굴이 차이나. 아크로메가 있지. 그로스 호르몬 시크린트. 얼굴만 변하면 뭐 얼굴 변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잖아. 근데 그로스 호르몬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당뇨도 잘 생기고 고혈압도 잘 생기고. 그래서 아크로메 관리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치료를 해줘야 돼. 수술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ACTH 분비하면 조세대로 후심이 생겨요. 후심.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건 여담이지만 옛날에는 스테로이드가 되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스테로이드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뽀얘지죠. 달덩어리가 돼요. 문페이스라고 그래요. 실제로 있는 말이야. 문페이스. 달덩어리 되고 입맛 좋아져. 많이 먹게 된다고. 스테로이드 살찌죠. 뽀얗고 살찌고. 지금도 이슬람에 가면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미인이에요. 중국에서도 양귀비 있죠. 양귀비는 되게 걸레버러스한 미인이었대. 통통했는데. 그리고 입맛 좋아지지. 그 올림픽 할 때 도핑 테스트 하죠. 그 도핑이 전부 다 스테로이드 약. 힘 생기죠. 스테로이드. 좋지. 스테로이드 약 주면 힘도 생기고 입맛도 좋아하고 얼굴도 훤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옛날에 약을 많이 썼어. 이것 때문에 오용을 한 거야. 오래 생기면 후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아지면 그럼 이아트로제인 후심 우리가 많이 줬어. 옛날에 되게 많이 생겼어. 왜냐면 환자가 막 힘없고 뭐 보약 먹잖아. 간행하고 보약에서 우리 스테로이드가 많아. 이게 오랫동안 익스포즈 되면 바깥에서 먹던 스테로이드가 ACTH는 스테로이드 오래 먹잖아요. 이게 많이 나면 아까 말한 그런 현상이 생겨요. 얼굴이 보여지고 요것만 생기면 좋은데 후심, 당뇨가 생겨요. 엄청나게 통증이죠. 여담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ACTH. 우리 시험 볼 때 막 맥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으면 막 맥히고 스트레스 호르몬 ACTH. 그래서 전문의 시험을 앞두거나 의사 시험 앞두면 다이어트를 못해. 스트레스가 나오는데 먹어야지. 그리고 공부하자는 브레인은 포도당만 에너지원을 써요. 다른 건 에너지원 안 써. 단백질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 공부할 때는 포도당 잘 먹어야 돼. 탄수화물 잘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국시 앞두고 뭐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DM 생기지.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추이터리 튜머를 수술해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고 호르몬이 이상이 생기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락틴. 프로락틴은 약을 써도 돼요. 또 중요한 문제인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푸시 스테로이드 호르몬 나오는 거, ACTH 분비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로스 호르몬 이거는 약으로 안 돼. 수술해줘. 작아도 수술해.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커지면 어디를 누르냐면 여기 옵틱 키아젠 미드라인. 이게 커지면 옵틱 키아젠을 누르면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 옵틱 키아젠을 누르면 전형적인 시야 장애가 생기죠. 바이템포럴 헤미아노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아마 국시에서 신경외과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문제예요. 내분비 내과를 같이 엮어서 피추이터리 튜머, 옵틱 키아젠, 바이템포럴 헤미아노시 하면 거의 같이 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커져서 남자가 호르몬 별로 영향이 없잖아.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과를 가요. 여자분의 일부도 안과를 가면 그래서 안과 선생님이 딱 봐서 바이템포럴 헤미아노시 하면 다른 거 검사 안 하고 그냥 MRI 찍어. 뇌하수 종양이 꽤 많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프롤락티노마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 산부인과 강의했나요? 나중에 시술할 때 갈 때 모유수유 어떤 병 요즘 모유수유 많이 하는데 어떤 병적인 이유 때문에 모유수유를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식 부른단 말이에요. 전몸살을 해요. 저식 부르면 되게 뭉쳐같이 힘들어. 나중에 다 경험을 해볼 텐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젖을 삭히는 약을 줘요. 뭘 주냐면 프롤락틴 이니비트를 줘요. 그럼 젖이 삭아. 얘는 브로모크레틴 줬는데 요즘은 뭐 다른 거죠. 그럼 젖이 삭아. 프롤락틴 떨어뜨리거든. 프롤락티노마에서도 프롤락틴 이니비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이 호르몬이 정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종양이 크지 않으면 수술 안 해. 그런데 그 이니비트를 주면 이상하게 프롤락틴 노마 셀들이 죽는 사람이 있어. 프롤락틴 이니비타를 쓰면 프롤락틴 노마가 크기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 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내가 보니까 한 60-70% 줄어드는 것 같아. 그래서 프롤락틴 노마는 아주 커서 정말 다른 문제가 없으면 먼저 약을 먼저 줘요. 왜냐면 종양이 줄어들 수 있거든. 물론 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생기지만 어쨌든 요거는 좀 다른 종양하고 특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프롤락티노마는 프롤락틴 이니비토로 해서 종양 세포가 줄어들 수 있다. 치료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약을 먼저 쓰면 되잖아요. 수술이라는 거는 디스트럭션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환자들이 특히 뇌수술한다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수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약물로 먼저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뭐 그로스로만 이리미트도 생기는데 잘 안 돼. 프롤락틴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거 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술하고 나면 여기 건드리잖아. 그죠? 뇌하수술을 건드리면 제일 문제가 ADH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이 저기 아까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균형이 올 수가 있는 거지. ADH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를 줬으니까, 손상을 줬으니까. ADH 안티 다이유레틱 호르몬은 포스트옵에 ADH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키드니에 디스탈 튜브에서 잘 기억해요. 프리워터를 흡수합니다. 재흡수. 프리워터. 고마 기억합니다. 프리워터를 흡수합니다. 재흡수. 그러면 안티 ADH가 없으면 프리워터를 흡수를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소변은 프리워터가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지?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은 0.9%의 소금물이잖아. 그죠? 그럼 프리워터가 빠져나가면 프리워터가 빠져나간다는 거지. 일렉트로라이트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프리워터가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럼 맹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진해지겠죠. 소듐은 수치가 올라가겠죠, 몸은. 그죠? 뭐, 이해가 되잖아. 소변은 어떻게 돼? 묽어지겠죠. 일렉트로라이트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술 후에 ADH 때문에 소변 나오는 양을 잘 체크해야 돼요. 소변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재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소듐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죠. 그죠? 소변에서는 소듐이 떨어지겠죠.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뇌하수 종양 수술하고 나서 환자 케어해야 될 거예요. 소변 많이 나오고 일렉트로라이트 말라서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겠죠. 일렉트로라이트 너무 올라가면 안 되거든. 그럼 뭐 어떻게 돼? 프리워터를 주면 돼요. 프리워터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뇌가 손상이 되면 트라우마든지 뇌가 손상이 되면 특히 SH 같은 경우에는 솔트 웨이스팅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잘 그냥 드러나나요? 이거는 학습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솔트 웨이스팅 신드롬 이거는 우리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프리워터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트리알 다이유레틱 이펙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게 키드니 작용해서 이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물이 저기 소변이 많은 거를 요금증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베티스.
인시피드 DI라고 그러죠. 다이아베티스 멜라이토스는 당뇨라고 그러고, 다이아베티스 인시피디스 DI는 요 부분 좀 소변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SH라든지 다른 뇌의 병변이 되면 그거는 체액이 빠집니다. 즉 일렉트로라이트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프리워터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치료할 때는 일렉트로라이트 같이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요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포스트옵에 뇌하수 종양 수술하고 나서 DI가 오는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리워터만 빠져나가요. 이거는 포스트옵 케어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우리 노말 일렉트로라이트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렇게 수치 오염되는 거 이게 어느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프리워터가 빠져. 그런 거 기억하고 이제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수술은 코로 하면 좋아. 아까 말한 바로 앞에 스페노이드 사이너스거든요. 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뇌로 들어가면 뇌가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코로 들어가면 스페노이드 사이너스 안으로 바로 앞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좋아. 그런데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거든. 넓이가 되게 좁아요. 시야가 되게 좋지. 그래서 그걸 트랜스 스페노이달 어프로치라서 TSA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거 많이 이용해. 유기분들 지금 코를 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TSA.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코로. 그러면 뇌를 건드리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아까 말한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을 나타내는 거고 TSA라는 거고 이게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코로 들어가서 요거를 전형적인 뇌하수체 종양의 소견. 그럼 뭐처럼 생겼어? 눈사람처럼 생겼죠. 스노우맨 어피어런스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건 없어.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먼저 해놔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거 스노우맨 어피어런스. 이거 전형적인 뇌하수체 종양의 소견이에요. 여기 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가 옵틱 키아즘이 지나가요. 이건 아주 크죠. 이런 거는 코로 들어가서 다 제거하기 어렵겠죠. 되게 깊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실제로 수술 들어가면 뇌로 들어갔을 때 이게 옵틱 너브. 이게 오른쪽 옵틱 너브, 왼쪽 옵틱 너브. 이 사이에 이게 종양이에요. 피추터리 튜브 이렇게 가운데서. 이 양쪽 옵틱 너브가 만나는 데가 여기가 옵틱 키아즘이겠죠. 이게 눌리니까 바이 템포럴 헤미안누시. 요게 카로티드 아테리예요. 여담삼아 이야기하면 정상 아테리 색깔을 이렇게 퍼플리시해요. 여기 자주색으로 보이죠. 또 요거는 노릇기를 하죠. 이거는 아세로스클로로시스가 있는 거예요. 동맥경화라고 해서 경화. 이거 만져보면 정말 딱딱해. 이거는 꽤 많이 진행돼 있죠. 여기는. 자, 이 종양을 다 뺀 거예요. 옵티너가 이렇게 길어져 있는 거예요. 서서히 자라니까 신경이 막 늘어나요. 여기가 옵틱 키아즘이고, 그 다음에 크레니오 파린조마가 있는데, 크레니오 파린조마는 그 비나인인데 이걸 라스케스 포치라는 곳은 선천성 종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기억할 게 선천성이니까 애기들한테 잘 생기겠죠. 어른한테도 생겨요. 뇌하수체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뇌하수 종양과 거의 비슷한 증상을 다 이렇게 호르몬 임발할수도 일으키고 옵틱 너브 손상될 수도 있고. 또 요거는 석회화가 잘 돼요. 석회화는 딱딱하잖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말랑말랑하면 제거하기 쉽고. 요것도 비나인이기 때문에 완전 제거가 되면 완치가 되는데 주변하고 석회화니까 딱딱하다 보면 달라붙어 있어서 옵틱 너브하고 달라붙을 수도 있고 피추타리 그랜드랑 달라붙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붙으면 완전 제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거를 잘해요. 완전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시스트를 잡는 거예요.
시스트를 잘 봤어요. 시스트와 칼시피케이션. 뇌하수체는 뇌하수체 걸리는데 시스트를 형성하긴 하는데 칼시피케이션이 잘 안 생겨요. 뇌하수체 근처에 시스트가 있고 칼시피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크레니오파리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증상은 바로 그것들과 비슷하게 나타나죠. 얘는 윤 하나인가 그러는데 요게 칼시피케이션이고 이건 다 시스트. 얘는 완치가 돼 나왔는데 수술해서 위로 들어가서 다 제거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시스트 안에 보면 그 안에 단순한 물이 아니고 그 시스트가 보면 물 성분이긴 한데 꼭 기름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아마 디그라데이션 생기면서 생긴 시커먼 물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보면 색깔이 맑은 물이 아니고 되게 검은 물이에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꼭 유난히 간다고 해요. 자동차 유난. 그래서 모토오일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시스트 원이 칼시피케이션 된 거고 이게 떼기가 어려워요. 해보니까 이게 시스트가 단순한 맑은 물이 아니고 이렇게 시커먼 물.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이게 칼시피케이션 돼 있고 이게 시스트 형성돼 있고 주변에 있는 거니까 뇌하수체 생산들을 다 일으켜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일으키고 요거는 시스트 칼시피케이션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전이성 뇌종양인데 제일 많아요. 이제는 뇌종양 중에 most common 튜머는 메타스타틱 캔서이지. 왜냐면 사람들이 다 오래 살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캔서가 생긴 경우가 많았고 뇌로 전이가 메타스타틱 캔서는 뇌의 프라이머리 사이트가 중요한데 일단 전이가 되면 사기잖아. 그죠? 기술을 따지면 제일 잘 되는 게 런캔서예요.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야 돼. 1, 2, 3위 정도는 알아야 돼. 런, 브레스트 1, 2위. 이건 뭐 요즘 브레스트가 좀 많아지나? 어쨌든 런캔서 제일 많고 브레스트 캔서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 생기는 거 멜라노마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리고 라지 바울에서 생기는 건 좀 올라오는데 스토마 캔서는 잘 안 생겨요. 잘 안 생기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토마 캔서가 많이 좀 줄긴 했는데 스토마 캔서는 잘 안 가요. 스토마 캔서는 내가 한 30년 동안 한 3케이스 정도 본 것 같아요. 스토마 캔서가 잘 안 가요. 그건 좀 특징적이라서 아까 말한 런 캔서, 브레스트, 키드니, 멜라노마 이런 것들은 잘 가요. 그거 좀 기억하고 아까 말했죠. 싱글 매치는 브레인 앱세스, 글라이오블라스토마랑 감별해야 된다고 했죠. 내부는 이제 이게 피로 통해서 가니까 멀티플 매치가 되는 거죠. 멀티플. 이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시스템을 형성하기도 하고 여러 개가 있고 이거 다 어떻게 다 빼겠어, 그죠? 수술 못해.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하면 우리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자력 물을 방류하려고 그 난리 쳤잖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앞에 하나 방사선에 노출되고 왜 안 죽어? 방사선 고농도의 방사선 노출되면 죽어요. 괴사가 생겨. 그래서 체르노빌 원자로에 같은 그 작업한 사람들 고농도에 된 사람들 다 죽었어. 없었는데 그 외에 캔서가 잘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방사선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을 하면 2차적으로 종양도 생길 수가 있겠죠. 나는 오랫동안. 그래서 레디에이션 인듀스드 튜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종양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방사선 양을 많이 주면 좋은데 많이 주면 잘 죽겠죠. 그런데 뇌를 전체적으로 많이 주다 보면 정상 뇌조직도 죽는단 말이야.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그래서 생각한 게 방사선 종양에만 많이 주고 정상 조직에는 적게 주면 되죠. 즉 예를 들어서 이 병변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때 주냐면 이쪽으로
여기 만약 여기 100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50 주고 두 플랜밖에 못 줬어요. 이쪽으로 50 줬고 그럼 여기에 100이 모이겠죠. X, Y 두 주. 그러다 보니까 정상 조직에는 50이라는 방사선 양이 들어간다. 50 들어가도 손상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50이 아니라 100까지로 나오는 거죠. 양 사방에서. 여기 이쪽으로도 주고 이쪽으로도 주고 이쪽으로도 주고 포커싱을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러면 100군데를 주면 정상 조직에는 1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종양에는 100이 모이는 거죠. 이런 원리로 만든 게 감마 나이프라는 거예요. 여러 방향에서 주는 거. 우리 어릴 때 돋보기로 종이 튀어나온 실험 해봤나요? 포커싱이 맞으면 잘 타죠. 포커싱이 안 맞으면 잘 안 타죠. 그래서 작은 종양에는 포커싱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감마 나이프는 방사선 치료에서 포커싱을 잘 맞춰주면 작은 종양에 효과적이에요. 이걸 감마 나이프로 해보니까 이렇게 없어졌어. 정상 조직에는 별로 손상이 없고 6개월 지났더니 없어졌어. 이러고 감마 나이프 해보니까 점점 줄여져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사선으로 치료한 수술 효과라는 데서 방사선 수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으로 수술 효과는 레디오 서저리라는 말을 써요. 많이 써. 레디션. 그 다음에 손의 종양은 있고 이게 방사선 감마 나이프의 원리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얘는 폴리메이터라 가지고 구멍 하나하나가 다 있어. 이런 구멍 하나 이렇게 고정해서 이 구멍 하나를 통해서 한 수백 가지 구멍을 통해서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움직이면 타깃이 달라지겠죠. 머리를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핀을 박아가지고 머리를 고정을 해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여요. 이게 감마 나이프, 레디오 서저리라는 기계예요. 사실 저 감마 나이프가 레디오 서저리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고유 명사인데 일반 명사가 된 거예요. 감마 나이프는 스웨덴에서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우리 그 대표적인 게 포크레인이라는 많이 쓰죠. 그 포크레인 회사 이름이야. 그 굴삭기잖아. 굴삭기 만드는 불란서 회사 이름이에요. 그걸 일반 명사가처럼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굴삭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감마 나이프를 레디오서들의 대명사로 감마 나이프를 쓰는데 물론 다른 것도 나와요. 사이드 나이프라는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이거 수차게 될 것 같네.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스페시픽한 거는 나중에 전공할 때 배우고 일반적인 거 학생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종양이 많고 아까 말한 특징적인 거 일반적인 거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 내가 몇 가지 요약해 준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프로락틴이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강의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마칩시다. 수고를 했어요.